세련된 카페. 친구 A가 환하게 웃으며 친구 B의 손을 잡고 있다. 어머 지혜야, 너 오늘 입은 원피스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너는 이런 화사한 게 찰떡이라니까. B가 수줍게 웃으며 자리를 뜨자마자 A의 입꼬리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로 다른 친구 C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 쟤 또 저 옷 입고 나왔어. 안 어울리는 거 지만 모르나? 보는 내가 다 민망해 진짜. 여러분, 방금 이 짧은 찰나의 표정 변화를 보셨나요? 0.1초 만에 바뀌는 이 온도 차이.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마주합니다. 나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미소를 짓던 사람이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나를 향해 독설의 칼날을 휘두르는 경우 말이죠. 더 미치는 건 그들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야 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저 사람 머릿속이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오늘 마음다이소에서는 이 기괴하고도 흔한 인간 이중성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직장, 친구,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그들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방금 나랑 웃고 떠들던 사람이 딴 데 가서 내 욕을 한 걸 알게 되어 충격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창에 소름이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상황 분석에 앞서 이들의 뇌구조를 살짝 엿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세 가지 결핍을 험담으로 채웁니다. 첫째, 값싼 우월감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자존감을 펌핑하는 마약과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짚어내는 순간 나는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둘째, 불안한 소속감입니다. 공통의 적을 만드는 것만큼 집단을 빠르게 결속시키는 건 없습니다. 우리 쟤 싫어하지? 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자신이 집단의 중심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셋째, 갈등 해결 능력의 부재입니다. 직접 불만을 말할 용기는 없고 화는 풀어야겠고 결국 뒤에서 배설하고 앞에서는 가면을 쓰는 비겁한 생존 전략을 택한 것이죠. 부장님이 대리급인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웃는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어. 역시 우리 팀엔 김대리밖에 없다니까. 내가 위에다가 다 좋게 말해놨어.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 상사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부장님이 다른 팀장들과 식사하며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이번에 김대리가 한 거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쳐주느라 죽는 줄 알았어. 애가 센스가 좀 부족해.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안고 가야지. 이런 상사들의 심리는 관리와 과시의 결합입니다. 부하 직원에게는 당근을 주어 계속 일을 시켜야 하고 동료들에게는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기 위해 부하 직원을 무능하게 만들어야 하죠. 이들은 부하 직원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만 생각합니다. 앞에서의 칭찬은 가스라이팅의 도구일 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략적 자기 표현, strategic self-presentation의 오용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자아를 연기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내 앞에서는 너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간다 해놓고 회의실 들어가서 내 기획안을 본인 공으로 돌리거나 내 탓을 하는 걸 목격했을 때의 그 배신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사무실에서 몰래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앞뒤 다른 상사의 역대급 멘트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함께 분노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봅시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친구 민지가 주인공인 영희의 결혼 소식에 박수를 친다. 영희야, 진짜 축하해. 신랑분 너무 듬직하시더라. 너 진짜 시집 잘 간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영희가 먼저 집에 가자마자 민지의 눈빛이 바뀝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저 신랑 영희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영희도 참 눈 없어. 저런 스타일 나중에 바람 피우기 딱 좋은데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친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은 대부분 질투와 비교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잘 될 때 이 증상은 폭발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걸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앞서 나가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험담이라는 도구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앞에서는 축하의 가면을 쓰지만 내면에서는 질투라는 독소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반대로 내가 잘 될 때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뒤에서 내 사생활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친구는 과연 친구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그 관계의 온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이중성을 목격했을 때 정면 돌파하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멀어지시나요? 명절날 친척들 앞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등을 어루만진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는 좀 서툴러도 마음씨는 비단결이야. 내가 복이 많지. 하지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딸에게 속삭입니다. 야, 쟤 좀 봐라. 애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백이나 사고 다니고 반찬 하나 제 손으로 하는 게 없다.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가족관계, 특히 고부관계에서의 이중성은 주도권 싸움과 체면의 심리가 강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화목한 집안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야 하기에 며느리를 지켜 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들의 사랑과 관심을 공유해야 하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는 심리학적으로 삼각관계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여기서는 며느리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나머지 가족 구성원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비건강한 소통 방식입니다. 고부 관계나 가족 안에서의 이중성은 정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남이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계속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어머님, 다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꼭 참았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가족 평화를 위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마음다이소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이 힘든 이중 연기를 멈추지 못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험담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반면 당사자 앞에서 친절하게 구는 것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전두엽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그들은 뇌의 보상 회로에 중독된 상태이며 동시에 사회적 추방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진 불안한 영혼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단계, 감정적 거리두기, The Grey Rock Method. 그들이 어떤 험담을 하든 어떤 과한 친절을 베풀든 무미건조하게 대응하세요. 반응이 없는 먹잇감은 그들에게 재미가 없습니다. 2단계, 정보의 차단. 앞뒤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중요한 페이지를 보여주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비밀을 빌려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3단계, 기록과 증거. 특히 직장이라면 반드시 메일이나 메신저로 근거를 남기세요. 그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뀌지만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중성을 알게 된 순간 가장 힘든 건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일 겁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고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서툴러도 앞에서 진심을 말하는 여러분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보호막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고치는 곳 마음다이소는 다음 주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